네, 10주차 2차시입니다. 앞차시에 이어서 생물학적 조건이 이 학습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조금 더 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큰 주제 강화 계획이란 걸 해요. 그래서 주제가 확 바뀌어요. 차시 딱딱, 주차 딱딱, 끝날 때마다 그 주제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닥닥닥닥 바뀌기 이렇게 딱 짝을 맞추면 좋을 텐데, 차시에 걸쳐서, 주차에 걸쳐서 주제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조각조각 나긴 했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 아까 생물학적 조건이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고, 또 다른 주제는 이제는 아예 큼지막한 또 다른 주제로서 강화 계획이라는 걸 볼 거예요. 자, 생물학적 조건과 학습의 관계, 이어서 결정적 시기. 이걸 여러분 민감기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sensitive perio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민감기란 말이 이 결정적 시기와 같은 걸 의미하는데, 결정 시기는 critical period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크리티컬이냐 센시티브냐 그 차이인데, 이 결정적 시기라는 용어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강하다 할까요? 어감이 강하고 하니까 이걸 민감기라 바꾼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결정적 시기라는 게 저한테 더 이렇게 개념이 명확하고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즐겨 썼는데, 민감기가 그러한 이유로 쓴다고 하고 이렇게 교재도 보면 민감기를 쓰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띄어서 민감기를 썼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에 출판된 이런 우리 분야와 관련된 그런 생물학 책을 보다 보니까 거기는 결정적 시기라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민감기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이 그냥 보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뉘앙스 차이로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학문적 전문적인 어떤 그 개념을 전달하기는 결정적 시기가 더 바람직하다, 선호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최근에 발표된 그런 이 분야에 좀 권위 있는 그런 책이 결정적 시기라고 이렇게 쓰더라고요. 뒤에 보겠지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고전 조건안이, 도구적 조건안이, 우리 처벌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이제 해야 되겠지만, 처벌에 대한 개념은 우리 처음 조작적 조건할 때 이제 설명드렸죠. 그래서 고전 조건안이 조작적 또는 도구적 조건안이 그 하위 형태로 강화 처벌,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정적 처벌, 부적 처벌이 있는데, 이러한 경험으로 인한 행동 변화, 즉 학습이 으로 인해서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무덤 속까지 갈 때까지 언제든지 일어나도 그 학습 효과가 똑같으냐, 즉 행동 변화가 동일하게 효율적으로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떠한 행동은, 가라는 행동은 출생 이후 1개월에, 어떤 나라는 행동은 출생 이후 2년 사이에, 다라는 행동은 오히려 5세부터 10세 사이에, 이때 행동 변화가 가장 잘 일어난다라는 생물학적인 어떤 그런 조건이에요. 그걸 바로 결정적 시기라고 그래요. 즉 특정한 종류의 행동이 일생 중 가장 잘 학습될 수 있는 특정한 시기, 즉 타임 프레임, 타임 윈도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결정적 시기, 크리티컬 피리어드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결정적 시기, 동물의 경우에 있겠지만, 지금 얘기하려는 것도 동물의 경우에는 당연히 적용되고 한데, 지금 사람의 경우에만 얘기하자면은 여러 가지 행동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사회적 행동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동안 판사하느라 가까이 보고 이렇게, 저도 제 녹화한 걸 보니까 주로 고개 숙이고 하는 시간이 거의 많더라고요. 제가 이 판서랑 화면 보는 걸 좀 적응을 해서 이 앞에 크게 보이는 이 화면 보고 판서를 해보죠. 자, 이 사회적 행동. 이러면 제가 여러분 얼굴을 좀 자주 보여드릴 수 있나요? 제 얼굴 보기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지금 바로 사회적 행동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게 지금 면대면은 아니지만 어쨌든 화면을 통해서 서로 인터랙션을 하고 있잖아요. 이때 이게 얼굴을, 표정을 본다는 것이 이게 정서적인 내용, 뉘앙스를 전달함으로써 이 인터랙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로 그 내용과 연결해서 인간의 사회적 행동 중에 애착, 모성애, 이런 것들이 결정적 시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모성애도
모성애지만 애착 같은 경우에 태어나서 1분, 10분, 1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 초기 1, 2년 사이에 바로 어떻게 1차 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하느냐, 즉 구체적인 사회적 행동이 얘기가 되겠죠. 그것이 결정적 시기가 있어서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난 다음에는 1차 양육자든 1차 양육자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리 애착 형성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만큼 효율적으로, 달리하면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애착 형성이 잘 안 된 그 자녀는 그것이 자라서 또래 친구와 그리고 학교 가서 소위 글자 공부할 때, 학교 가서 글자 공부합니까? 요즘은 학교 가서 글자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교 갈 필요 없고 뭐 검정고시도 하고 학원을 가는데, 뭐 전통적으로 학교에서는 그죠? 그 또래들과 어울리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미묘한 이러한 강화, 처벌, 고용 조건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배우는 거죠. 거기에 있어서도 그렇고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어서 소위 이성 교제할 때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았을 때도 그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즉 결정적 시기에 애착 형성이 건강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어려서 학교 가기 전에, 미취학 전에 그 또래들과 노는 그 행동도 뭔가 다르고, 취학해서 글자 공부뿐만 아니라 그 학교 생활도 뭔가 다르고, 성인이 되어서 연애하는 데 있어서도, 즉 이성교제함에 있어서도 소위 사랑이라는 것과 관련된 행동도 뭔가 다르고, 부모가 되어서, 결혼을 해서 가정생활도 뭔가 다르고, 나중에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를 키우는 방식도 다르더란 거예요. 즉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못한 그 애착이 나중에 2세에까지도 영향을 줘서 그러한 안정애착 여러분도 앞으로 이런 용어 배우실 거나 배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볼비의 애착 형성 이론 중에 안정애착, 불안정애착에서 불안정애착 안에는 또 어떤 종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안정애착을 2세에게 못 해준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가 결정적 시기에 건강한 정상적인 안정애착을 사회적 행동, 즉 고연조건이나 도구적 조건이나 여기서는 강화를 통해서 자기 몸에 체득되지 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제가 매번 반복하지만 이거 자각하고 관계없어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내가 이런 애착 형성 결정시키지 못했구나 안다고 해서 이게 덜커덕 고쳐지는 게 아니고, 수정하려면은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학습 원리에서 부단히 자기가 이제는 자각한 가운데 어쨌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러한 의식이 필요 없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삶으로 계속 훈련을 해가지고 수정, 교정해서 어느 정도 보충하는 방법밖에 없죠. 자, 결정적 시기. 또 하나 또 뭐가 있어? 언어. 이 말 배우는 것도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모국어는 말할 필요도 없고 제2외국어도 결정적 시기가 있죠. 제가 지금 제2외국어를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다 해서 배우는 것과 지금 10살 미만의 그런 초등학생들이 프랑스를 배우는 것 똑같이 저랑 구천적인 경험, 소위 노력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걔네들이 훨씬 더 잘 배우고 프랑스 네이티브에 가까이 배울 수 있어요. 왜? 저는 제2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결정적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 10대 미만의 아이들보다 10배 더 노력하더라도 그 아이만큼, 그 아이만큼은 아니라도 네이티브만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결정적 시기가 있고 결정적 시기라는 거. 당연히 모국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너튜브에 들어가서 진이라는 걸 쳐 검색해 보세요. 이 진이라는 아이가 미국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오래전 사례인데 14세까지인가 제가 정확하게 나이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10대 초반까지 자기 방에 골방에 갇혀서 키웠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고 엄마가 정신지체라고 저는 기억하는데 얘를 낳기만 낳지 키울 줄 모르는 거죠. 완전 그 좁은 방 안에서 작은 의자와 그 아이 요람이라 합니까? 그 안에서 배설 같은 거 다 처리하고 그냥 거의 감금된 상태에서 먹을 것만 그렇게, 동물도 그렇게 키우면 정말 제대로 자랄까 싶을 때 그렇게 길러졌는데, 이게 어떻게 이웃에 의해서 어떻게 신고가 되어지고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신고가 되어지고 나중에
뭐 확인하고 발견했는데 이 아이가 뭐 두 발로 걷는 것도 여러분처럼 그렇게 걷지 못하고 이후에는 이제 뭐 점점 익숙해졌지만 그럼 우리 두 발 걷는 것도 이것도 결정적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정상적으로 그 또래 나이만큼 그렇게 발달하지 못하고 그리고 뭐 우리 한두 살만 돼도 아빠 엄마하고 다 대화하잖아요. 그 정도의 언어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결정적 시기예요. 자, 여기는 결정적 시기한 동물 연구예요. 금방 얘기한 거 이걸 제가 쭉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동물 연구예요. 이 할로이 원숭이 실험, 뭐 심리학하는 분들은 이건 약방의 감초처럼 배우는 거죠. 이 원숭이 태어나자마자 이 원숭이를 이런 데 키운 거예요. 이런 철사로 만든 이런 여기에는 젖병만 꽂아놓고 여기에는 헝겊만 둘러싸고 하니까 얘가 배가 고플 때 가서 여기에 젖 먹고 평소에 헝겊에 이렇게 기대고 있고 아니면 붙들고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 못지않게 신체적 접촉도 중요한 1차 강화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여담이지만 어떤 사람이 할로우 원숭이를 가지고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조작적 조건이나 도구적 조건이나 강화는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 증거다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학습 심리학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예요. 뭐냐면은 사회적 접촉이 입에 먹이 들어간 만큼 중요한 1차 강화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로서 바로 예착이라는 것도 조작적 조건이나 도구적 조건이나 고전 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고 결정적 시기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키운 이 원숭이가 조금 커서 다른 원숭이, 새끼 원숭이들 있는 곳에 방에 넣어놓으니까 혼자 이 구석에 웅크리가 앉아서 사람이 보기엔 저건 불안 행동이라 보여지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큰 다음에는 그죠? 짝짓기 할 수 있도록 이제 짝짓기 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됐을 때 짝짓기 할 수 있도록 암수를 이렇게 만나게 하더라고. 짝짓기를 할 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수정이 되어서 새끼를 낳아놓으니까 그 새끼를 어떻게 해요? 새끼를 낳아서 이쪽에 방치해 놓고 아예 그 새끼들에게는 관심도 보이지 않더라. 즉 애착 행동을 하지 않더라는 거. 왜? 자기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결정적 시기를 놓쳤으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볼비의 안정애착, 불안정애착 얘기했었는데 불안정애착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우린 지금 뭐 이거 볼비의 안정애착, 불안정애착 이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니까 그 항목을 생략하고 바로 안정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이 불안정애착에 해당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또래들하고 잘 놀지 못하고 학교 가서 소위 글자 공부조차도 잘 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게 결국 뭐예요? 스트레스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동물이나 사람의 경우에는 성욕 자체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자각하든 자각하지 못하든 바로 성적 욕구라는 생물학적 조건과 그에 따른 어떤 행동적인, 심리적인 그런 것 때문에 이성에 관심도 가고 이성을 통해서 어떻게 사귀는지를 바로 학교에서, 가정에서, 뭐 주위에서 그렇게 부지불식간의 고연 조건이나 조작적 조건을 통해서 배워서 그런 연애를 하고 하면서도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연애도 할 줄 모르고 짝짓기 하고 싶은 짝짓기 동물에게 쓰는 말인데 성욕도 안 생기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생활하면은 부부 생활이 결혼 생활이 정상적으로 또 안 되고 어떻게 해서 자녀를 낳으면은 이 원숭이가 똑같이 자기도 그 자녀에게 안정애착을 형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안정애착에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고연 조건이나 도구 조건화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배운 적이 없으니까. 몸에 체득이 안 됐으니까. 그걸 자기가 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도 강조했지만 이건 아는 걸 요구하는 그러한 알아야지만이 내가 자각해야지만 의식해야지만 일어나는 그러한 학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게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게 애착도 정상적으로 형성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대물림 되는 거죠. 그런 결정적 시기를 놓치니까. 언어 같은 경우에 아까 지니의 경우도 당장하겠죠. 지니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니 같은 경우에 애를 낳으면은 그 지니 애가 1차 양육자로서 아이가 갓 태어나서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2달 되는 애한테 그 말을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가르칠 수 있겠어요?
같은 아이가 자기가 지금 듣는 엄마 말이 영어다, 한글이다, 저거는 뭐 가다, 기억 발음이다, 알파벳 A다 이런 거 아는 걸 배우나요? 부지부식간에 그 안에서 고연 조건이나 조고작적 조건이나 강화 처벌에서 그렇게 조성, 연쇄직기를 통해서 배우는 건데 그게 뭐 진이 같은 경우에 아이에게 언어를 가르칠 수 있겠어? 그처럼 애착 행동도 그렇게 학습되어지는데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는 거. 모글리 현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1900년 초에 인도에서 우리 모글리가 누구예요? 정글북에 나오는 그 주인공 이름이 모글리죠. 그래서 모글리 현상이었는데 정글북에 나오는 그 모글리 주인공이 어땠어요? 정글에 버려져서 뭐 늑대에게 키워졌습니까? 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키워졌죠. 그래서 걔는 그죠? 늑대처럼 행동하고 뭐 그랬었죠.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모글리 현상이라는데 마침 1900년 초에 인도에 그런 모글리처럼 그 뭐 영화 그 실화를 바탕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설 뭐 나오는 모글리처럼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많았었나 봐요. 그리고 그것이 발견된 경우가 한 10여 건 그렇게 됐었나 봐요. 그 아이들 보니까 뭐요? 직립보행도 잘 못하고, 그죠? 말도 잘 못 배우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쳐도 겨우 그 나이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보여줘야 할 만한 그런 언어 행동도 못하고, 한 10여 케이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아이들이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살아온 환경과는 너무 다른 환경이니까 자기들 이리까지 역대와 함께 밀림 속에서 살면서 배운 고전 조건이나 조고작적 조건이나 강화 처벌에 의해서 몸에 익혀진 그러한 행동, 그러한 뭐 소위 심리적인 경험에 의해서 적응하기에는 그런 행동들이 전혀 강화받을 수 없는 바로 학습된 무기력처럼 강화받을 수 없는 그러한 스트레스 상황이니까 결국은 다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본 그 사례에서는 10여 케이스 되는데 성공적으로 뭐 이렇게 적응한 경우가 아주 극히 드물고 뭐 몇 케이스밖에 한두 케이스밖에 안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해요. 뭐 제가 숫자 자체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자신이 없습니다만 그 예를 지금 읽을거리로 넣어놨으니까 이거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응도 즉 학습도 우리 행동 변화도 점진적으로 서서히 일어나야지만이 그것이 끈기가 되든 인내가 되든 아니면 뭐 부적인 형태로 그죠 우울이 되든 그죠 뭐 무기력이 되든 되는 것이지 급격한 어떤 환경 변화를 통해서 행동 변화를 일으키려면 학습을 일으키려면 그건 스트레스가 되어서 오히려 생존을 생물학적 생존과 심리적인 그런 생존을 해치고 방해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얘기한 스트레스 아니에요? 스트레스. 자, 그다음째 준비성과 학습도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준비성이 뭐냐면은 자, 우리 알버트의 경우에 흰 쥐, 큰 소리, 짝지어서 고연 조건화 경험하면 나중에 흰 쥐에 대해서도 큰 소리에 대한 UR과 동일한 유사한 CR을 보인다 했죠. 그런데 이 알버트에게 이제 큰 소리와 흰 쥐를 짝짓지 않고 큰 소리와 꽃을 짝지어서 이 꽃에 대해서 바로 공포 반응을 고연 조건화 시켜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바로 이러한 흰 쥐나 꽃이라는 이 자극 자체가 뭔가 선천적으로 이러한 공포 조건화, 공포 고전적 조건화가 잘 되거나 잘 되지 못하는 준비성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준비성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냥 이름이죠. 고유명사처럼 이제 만든 개념인데 이 준비성도 바로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였던 마틴 셀리그만이 붙인 이름이에요. 이것도 이제 마틴 셀리그만이 처음으로 자기가 이제 소개한 자기가 만든 개념이죠. 왜? 어떤 자극은 고연 조건화 잘 되고 어떤 자극은 잘 안 되더라. 바로 이 자극 자체가 생물학적 조건, 즉 선천적으로 특정한 어떤 형태의 학습에 잘 되고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준비되어 있거나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런 성질이 있다 해서 준비성 이렇게 붙인 거야. 즉 유전적,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준비성은 어떤 행동이 학습이 잘 되느냐 잘 안 되느냐 그런 가능성을 결정한다. 이것이 바로 준비성과 학습이야. 만약 학습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면 선천적인 것 관계없이 후천적인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꽃이 되든 흰쥐가 되든 뱀이 되든 큰 소리가 딱 지르면 다 공포 반응을 일으켜야 되겠죠. 그런데 뱀이나 흰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되고 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잘 안 되더라는 얘기가 바로 선천적으로 이런 자극 자체가 그런 준비성이라고 얘기한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 준비성은 붙인 이름이죠. 그 갖고 있다. 이것을 바로 생물학적 조건이 학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준비성 이론. 특정 자극에 대한 특정 반응이 진화를 통해 선천적으로 종 간의 개체 간에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게 뭐 결국 뭐 종 단위에서도 그렇고 종들마다 어떤 종들은 어떤 자극에 더 잘 고온 조건화 된다든지. 그리고 뭐 강화의 경우에는 강화물을 썼을 때 동일한 강화물이라도 어떤 종은 그 강화물에 의해서 강화가 잘 되지만 어떤 종은 그렇지 않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준비성과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또 개체 간에도 그럴 수 있죠. 그게 이제 준비성이라고 꽃 얘기 나왔어요. 꽃은 보편적인 공포의 대상이 아니지만 뱀과 곤충, 흰쥐 이런 것들은 공포의 대상으로서 고온 조건이 잘 된다. 그럼 이런 자극들은 준비되어 있는 자극이다 해서 준비성이 뭐 높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뭐 이거 읽어보시면 제가 금방 설명한 걸로 다 이해됐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자율신경계 반응을 보여준다는데 뭐 자율신경계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신경계 우리 뇌에 관해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뭐 이제 신경계와 관련된 얘기인데 자율신경계 얘기는 뭐 생략하고 자율신경계를 얘기하면 또 뭐 말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생략하고 이렇게 뱀이나 곤충이나 흰쥐에 대해서는 고온 조건화 잘 되고 꽃에 대해서는 고온 조건화가 잘 안 되는 이런 것들을 그죠? 소위 신경계가 보여주는 반응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즉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CR 반응을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바로 신경계 반응에서도 차이 날 뿐만 아니라 뱀, 곤충 이런 것들이 CS가 되어서 공포 반응 CR을 일으킬 때 이걸 소거시켜 보면은 요것들은 소거가 또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성이 높은 것들은 소거가 잘 안 되는 거죠. 즉 고온 조건화가 선천적으로 잘 되게끔 되어 있는 CS는 나중에 소거를 시켜봐도 잘 안 되고 꽃 이런 거는 고온 조건화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소거는 뭐 할 필요도 없죠. 잘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 신경계 반응을 통해서 좀 쉽게 해서 뭐 뇌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바로 이러한 신경계 반응 자율신경 같은 경우에 뇌가 아니라 우리 이제 이 신체 내부 장기에 주로 연결되어 있고 심장 이런 데 연결되어 있는 이제 말초신경계, 뇌가 아닌 신경계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이런 준비성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렇게 고온 조건화되고 쉽게 되어지고 이것이 또 소거가 잘 안 된 이런 것들은 이 유기체 즉 다른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의 경우에도 이거 자각하고 알고 모르고 관계없이 그냥 부지부식간에 즉 소위 자각하지 못하는 무의식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걸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신경계를 통해서 유기체가 하는 행동, 즉 CR 반응이든 뭐 강화에 해당하는 그러한 반응이든 그걸 측정함으로써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계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자, 총과 칼 같은 것은 현대에 등장한 공포 자극이죠. 그래서 요거는 소거를 시키면 소거가 잘 되지만 뱀이나 쥐나 뭐 아까 곤충, 거미 이런 것들은 소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뱀이나 흰쥐나 뭐 곤충, 뭐 거미가 곤충인가요? 예. 이런 것들은 뭐 얘들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나요? 뭐 저는 뭐 그죠? 뭐 이 개체에 대해서는 뭐 더더욱이나 뭐 진화 즉 역사를 모르니까 하지만 이건 뭐 인류 이전에도 있을 테고 뭐 그게 아니라도 인류가 있었을 때부터 이런 동물들이 있었겠죠. 그럼 이런 자극에 대해서 공포 반응을 잘 보이는 것이 우리가 인류라는 이 우리 종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공포 반응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유전적 특징을 가진 인류만 살아남았고 그렇지 않은 인류들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멸종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현생 인류들은 이러한 자극들에 대해서 즉 흰쥐나 뱀이나 뭐 곤충에 대해서 공포 자극을 잘 이기게끔 준비성이 진화의 사물로 우리한테 생물학 조건으로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은 제가 학기 초에 자연선택 얘기하면서 뭐 제가 글쎄 한두 번, 두 번이 최소한 두 번은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그 메커니즘을 좀 다시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만 총, 칼, 자동차 위험하죠. 특히 음주운전, 문제시대. 어쨌든 총, 칼, 자동차 이런 것들은 우리 인류와 함께 있었던 것이 뱀이나 쥐나 뭐 곤충보다는 시간이 짧죠. 그러니까 총, 칼, 자동차에 대해서 공포 조건화가 더 잘 됨으로써 생존에 유리해가지고 그것이 다음 세대의 생존에 유리한 특성을 남겨서 그러한 특성을 가진 개체들은 살아남고 그러한 특성들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총칼 자동차에는 민감하다 할까요? 어때 쉽게 공포 자극이 안 됨으로써 생존이나 자손을 번식하는데 불리한 그런 특성들은 사라지는, 즉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가 일어나기에는 이 총칼 자동차가 우리가 인류와 함께 있었던 것이 시간적으로 너무 짧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포 조건화가 뱀이나 쥐나 곤충보다 잘 안 되고 됐다 하더라도 소구가 쉽다. 하지만 뱀이나 곤충이나 쥐 같은 경우에는 공포 조건화도 잘 되는 준비 성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구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 선천적인 생물학적 조건, 즉 진화의 산물로 주어진 그런 특성들이 학습에 차이를 낳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것. 지금 이것도 다 그런 얘기인데 조건 자극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특별한 절차를 사용한 실험에서 이게 뭐예요?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일어난다는 일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거죠.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이 준비된 자극, 즉 준비성이 높은 자극을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음에도 공포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자각한다, 소위 의식적으로 내가 그것을 뭐 안다, 뭐 이런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이 같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필수적으로 있어야지만 이러한 우리가 배우는 이런 학습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특히 고전적 조건화에서는 NS가 CS가 될 때 이 NS, 즉 CS가 될 이 자극과 US를 의식적으로 모르면 모를수록 NS가 CS가 잘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광고에 적용해서 광고 속에서 CS, US를 물론 학습 심리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CS, US를 모르시겠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학습 심리학을 배우지 않고 일반인들도 보더라도 야 저기서는 뭔가 뚜렷한 어떤 뭐 모델이나 자극이 그죠? 어떤 상품과 관련지어서 그 상품에 대해서 뭔가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자각할 만큼 오히려 그러한 자각을 못하게끔 도대체 저것이 어떠한 광고 속에서 CS, US에 해당하는 자극인지를 모르게끔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고전적 조건은 더 잘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의식이 필수 조건은 아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얘기한 거요. 요 밑에 넣는 이건 이제 잘못 넣은 오류입니다. 이걸 무시하시고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성 이론. 그럼 이제까지 얘기했던 걸 뭐 또 정리하는 마지막 얘기가 될 텐데 무의식적 과정이 공포증 환자들의 비이성적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을 설명해 줘요. 금방 얘기한 거예요. 그런 무의식적 과정, 자각이 필요 없는 그런 과정이 관여한다. 이거는 뭐 준비성 이론하고 관련되지만 준비성이라는 개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제가 고전 조건을 얘기할 때 누차 얘기했었어요. 고전 조건이 가지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 반사 반응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 변화다. 두 번째, 유기체의 행동과는 독립적으로 일어난다. 그 얘기할 때 이 자각을 필요하지 않는다 얘기, 거듭거듭 말씀드린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준비성과 관련해서 얘기한다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준비성에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 어떤 자극은, 아까 그 흰쥐나 뭐 뱀이나 곤충은 준비성이, 즉, 고전적 조건하에서 CS가 될 준비성이 높은 것이고, 총이나 칼이나 자동차는 또는 꽃은 그 준비성이 높은 그 자극들에 비해서 준비성이 낮은 것이고 해서
준비성이 높고 낮은 그런 한 차원에서 이렇게, 그죠? 그 정도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 예에서, 흰쥐, 뱀, 뭐 곤충 이런 것들은 고전지적 조건에서 CS가 될 준비성이 높은 경우고, 총칼 자동차는 CS가 될 준비성이 제로는 아니지만 또 낮은 편이고, 꽃 같은 경우에는 준비성이 거의 없는 경우고 해서 이렇게 준비성을 한 차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준비성, 연속성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또 뭘 얘기하냐면 행동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비둘기는 쪼기를 잘하고 독수리는 찢기를 잘하죠. 이거 한번 한 적 있어요. 언제? 조작적 조건화 중에 강화, 그 중에서도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하면서 행동에 따라 그리고 특정한 행동에 따라 강화가 잘 되어지는 것이 있고 잘 안 되어지는 것이 있다 얘기하면서 바로 비둘기는 뜯는 행동을 잘하게끔 부리도 그렇게 생겼고 진화적으로 그런 행동이 주어졌고 독수리는 헷갈렸어요. 독수리는 그렇고 비둘기는 쪼는 행동을 잘하게끔 부리가 생겼고 쪼는 행동이 그 녀석들한테는 진화의 산물로 선천적으로 주어진 그런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는 쪼는 행동을 강화시키기 쉽고 독수리는 뜯는 행동을 강화시키기 쉽지 독수리가 좋아하는 고기 덩어리를 강화물로 준다 하더라도 독수리가 쪼는 행동을 해서 그 결과로 그죠? 강화물로 고기 덩이를 준다고 이 쪼는 행동이 강화되기는 힘들고 반대로 비둘기가 찢어 뜯는 하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비둘기가 좋아하는 벼달, 곡식알을 준다 해서 뜯는 행동이 나타나기 힘들다 해서 행동 특성과 강화라는 이름으로 행동 특성이 강화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그래서 살펴봤던 얘기거든요. 바로 그 예에서 비둘기는 쪼기 행동이 준비성, 강화가 잘 되게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프리페어드 되어 있고 독수리는 찢어 뜯는 행동이 프리페어드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독수리는 뜯기 행동을 강화시키면 잘 될 테고 비둘기는 쪼기 행동을 강화시키면 잘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반대 여기는 뭐요?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건 컨트라 프리페어드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경우. 그 경우는 뭐요? 독수리는 쪼기 행동이 컨트라 프리페어드 준비되어 있지 않고 비둘기는 찢어 뜯는 행동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둘기에게 찢어 뜯는 행동을 강화시키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독수리에게 쪼기 행동을 강화시키는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 왜요? 여러분 독수리 기르는 사람 분 계세요? 이거 배워서 독수리 기를 때 적용하라고 이걸 배우는 겁니까? 아니죠. 다른 종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걸 비유할 수 있겠지만 사람 안에서만 봅시다. 사람이라는 종 안에서 개체들 간에 즉 개인들 간에 분명히 어떤 행동에 있어서 또는 어떤 자극에 있어서 물론 사람도 꽃보다는 쥐나 뱀의 공포 자극을 공포 조건을 잘 형성하겠죠. 비둘기나 독수리보다도 사람들이 더 준비된 행동이 있겠죠. 하지만 다른 종보다 우리 사람들에게서 준비성이 높은 어떠한 자극이나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 개개인들 간의 그 특정한 자극이나 행동이 다 또 똑같지는 않겠죠. 조금씩 상이하겠죠. 그러면은 그들 간에는 특정한 자극이나 행동이 학습을 통해서 변화되기에는 또 준비성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뭐예요? 제가 요거 얘기하고 요금 하죠. 마무리하고. 무슨 얘기냐면은 A라는 아이는 체육에 소질이 있어요. B라는 아이는 음악에 소질이 있어요. C라는 아이는 글자 공부하는 데 소질이 있어요. 그런데 얘들 똑같이 다 손흥민 선수 요즘 굉장히 인기 있고 누구나 다 저도 그렇고 좋아하는 사회 경제적 지위가 엄청나죠. 이거 하면은 출세한다더라. 잘 먹고 잘 산다더라. 얘들 다 축구시킨다. 어떻게 되겠어? 얘는
준비성이 있어서 잘하겠지만 그죠? 글자 공부를 잘하는 애나 이 음악하는 애는 어떻게 됐어? 낙오자가 되겠죠. 결국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능에 해당하는 행동이나 나름 손흥민 선수, 축구 선수 흉내를 내지만 거기에 그런 행동이 준비성이 더 강화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결국 강화 못 받고 처벌받으면은 얘네들은 자기 재능이 음악인지 글 공부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축구 선수 만들겠다고 하면은 얘는 강화 받겠지만 B나 C인 얘들은 늘 처벌받겠죠. 자기들 하는 행동이 강화되기 힘들겠죠. 즉 강화물이 안 주어지겠죠.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서 얘들은 우울해지겠죠. 얘만 뭐 잘 강화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속담도 있죠. 친구가 장애 가니까 자기도 걸음지고 장애 간다고. 바로 뭐요? 우리 인간의 경우에 특히 뭐 오늘 아까 예창 얘기하면서 자녀 양육 얘기했는데 그런 경우에 이걸 적용할 수 있어. 도대체 우리 자녀가 어디에 준비 잘 되었는지 보고 그게 맞게끔 교육시켜야 되는데 이 뭐 지금 대량 교육, 그죠? 이 뭐 도제 교육이 아니라 이 집단을 교육시켜서 획일화되어서 거기에서 멀쩡한 아이들이 낙오자로 실패자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준비성, 연속성 이런 개념에서 좀 더 설명하면은 아까 공포 조건화 어떻게 꽃보다는 쥐나 뱀이나 곤충에 잘 된다. 그건 자극 자체가 준비성이 있는 것이고 공포 조건화라는 행동 변화 자체도 보면은 어때요? 학습 곡선이 이렇게 완만하지 않죠. 급격하게 되죠. 달리 얘기하면은 한두 번의 시행만으로도 공포 조건화가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 쥐나 뱀이나 곤충에 대해서. 즉, 이 공포 반응 자체도, 공포 조건화라는 그러한 행동 변화 자체도 그렇고, 그때 CS에 대한 자극도 그렇고, 다 준비성에 있어서 그런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 왜 공포 조건화는 한두 시행만이 되고, 종소리 듣고 침 흘리는 것은 이렇게 완만하게 학습 곡선 보이는지, 그거는 죽느냐 사느냐 생존과 관련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왜? 공포 조건화는 이렇게 완만하게 되다 보면은, 그죠? 그 사이에 나의 생존에 위협을 줄 그런 US에 노출되어서 살아남을 확률이 갈수록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만에 맹수를 만나서 만약에 살아남는다면은 그 맹수와 관련된 장소나 맹수와 관련된 뭐 다른 어떤 자극에 대해서도 공포를 털커덕 경험해야지만이 다음에 그 맹수가 나타나기 전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학습 곡선이 한두 시간 만에 완성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디혐오 학습도 그렇죠.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을 거예요. 수반성, 근접성 얘기하면서. 그래서 학습 곡선이 가파르다는 얘기했어요. 바로 어떤 자극의 공포 조건화 잘 되고 어떤 자극의 마디혐오 학습이 잘 되느냐. 그 자극 자체도 준비성이 있지만 이 두 가지 학습의 예서처럼 특정한 행동의 변화 자체도 준비성이 높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이 학습 곡선이 가파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언프리페어드는 준비성이 없으니까 꾸준하게 천천히 일어날 테고 컨트라 프리페어드는 준비성의 반대, 컨트라가 이게 반대라는 뜻이 있잖아요. 뭐 against 한자면 반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준비성이 반하니까 이거는 잘 안 되어진다. 아까 독수리 같은 경우에 쪼기 행동 이 경우에 해당하죠. 비둘기 같은 경우에 물어뜯기 행동 이 경우에 해당하죠. 아까 얘기했던 경우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극 자체도 준비성이 있고 행동 자체도 준비성이 있고 뭐 자극, 흰쥐, 뱀, 공포, 곤충 아까 공포 조건화에서 준비성이 있고 꽃은 준비성이 없고 그리고 행동도 그죠? 쪼기 행동은 준비성이 있고 비둘기에게서 물어뜯기 행동은 독수리의 준비성이 있지만 독수리에게 쪼기 행동은 준비성이 없고 오히려 컨트라 프리페어드고 아니면 언프리페어드고 비둘기에서 독수리에게서 쪼기 행동은 이 경우나 이 경우고 비둘기에서 물어뜯기 행동은 이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바로 행동 변화 그 자체
즉 학습 그 자체도 이 조건화가 학습이와 같은 말이죠. 학습 그 자체도 공포 조건화나 마디혐오 조건화 같은 경우에는 학습 곡선이 가파르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준비성이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러한 경우에는 한두 번만에 조건화되어서 조건화되는 것이 생존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한두 번만에 학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학습 능력, 진화된 수정 가능성이 진화의 산물로 우리의 유전적 요소로 우리한테 남아있다. 준비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이해는 또 뭐냐면은 너구리나 돼지에게 동전을 뭐 우리가 쓰는 동전이 아니라 이제 나무로 깎든지 뭐 플라스틱 깎든지 깎아서 쇠로 깎아서 동전에 해당하는 걸 만들어서 이게 저금하게끔 뭐 우리가 쓰는 저금통, 요즘 저금통 쓸 일이 없죠. 요즘 저금통 볼 일이 있나요? 학교 문방구에 도형 저금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금통, 크다란 저금통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어서 저금하는 이런 행동을 강화시켜 본 거예요. 해보니까 너구리, 돼지가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즉 컨트라프리펠드. 왜? 너구리는 손에 뭔가 이렇게 주어지면 동전처럼 이렇게 생겨 주어지면 그걸 비비는 행동이 준비되는 거. 왜? 그 녀석들이 보니까 조개 껍데기나 가재 이런 것들을 잡았으면 요 비벼서는 그런 껍데기를 부수고 껍데기를 제거한 다음에 그 안에 것들을 딱 먹던 이런 행동이 진화의 산물로 준비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공포 조건화, 마디혐오 조건, 고전 조건화의 예고, 준비되어 있는 예고, 이 너구리 지금 이 비비는 행동은 그런 가재 같은 것들을 잡아서 이렇게 문질러서 비벼서 껍데기 제거하고 먹는 이런 행동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녀석들한테 동전을 손에 쥐고는 딱 떨어뜨리는 어떤 통 속에 집어넣는 행동은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왜? 그 녀석들은 동전처럼 이런 게 뭐 조개 껍데기나 가재처럼 이런 게 주어지면은 이걸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잡고 비벼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 이런 행동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동전 떨어뜨리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컨트라프리필드 되는 거죠. 즉 독수리가 쪼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컨트라프리필드 되는 거죠. 돼지 같은 경우에도 얘들은 코로 이렇게 동전을 밀어서 어디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코로 얘네들은 뿌리 식물, 뭐 돼지가 뭐 고구마나 감자를 먹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뿌리 식물들을 찾기 위해서 코로 이렇게 땅을 파는 이 행동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동전을 어디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동전을 자꾸 이렇게 밀어서 이리저리 자꾸 옮기는 행동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또 반복하지만 비둘기에게 물어뜯는 행동이나 독수리에게 쪼는 행동을 시키는 것처럼 너구리에게 돼지에게 동전 저금하는 행동을 하니까 컨트라프리필드 돼 있더라는 거야. 만약에 너구리에게 뭔가 비벼가지고 거기서 뭔가 이렇게 먹을 것을 구하든 뭐 아니면 또 다른 뭐 2차 강화물에 대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학습시킨다면 얘들은 엄청 프리필드 돼서 잘하겠죠. 돼지가 코로 뭔가를 이렇게 그죠? 파내물어서 그 행동이 강화되게끔 강화물을 준다면은 얘는 또 엄청 프리필드 돼 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죠? 우리 인간이란 종 내에서 개체들마다 그죠? 뭔가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된 준비성이 높은 아이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낮은 아이도 있을 거고 하지만 이 아이는 또 다른 특정한 행동에 대해서는 또 준비성이 높을 수 있는데 이걸 다 그냥 획일화해서 친구가 장애 가니까 나도 그름지고 장애 간다 해서 뭐 그거 하면 좋더라 해서 다 의사시키고 다 축구선수 시키고 다 연예인 시키면 이 중에는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아이나 사람, 개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강화를 못 받으니까 결국은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학습된 무기력처럼 그런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거 준비성 요소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준비성이 높으니까 학습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고, 이건 준비성이 뭐 중간쯤 되니까 대충 이렇게 지은 것이고, 이건 준비성이 낮으니까 시행을 여러 번 하더라도 학습이 그만큼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금방 얘기한 그 뭐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칠까 할 때 이제 그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이 지금 학습 곡선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우리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상황을 잘 이해하고 소위 획일적으로 뭐 성공이라 얘기하는 것도 그것이 과연 타당한지를 잘 보고 여러 가지 그런 식견, 지혜가 있어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어떤 그런 가치를 두고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자녀를 기른다면은 그 각각 개인이 이러한 학습 곡선을 보일 수 있을 테고 그게 아니라 뭐
그냥 세상 사람들 이게 좋다 하더라 해서 그냥 욕심내서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가 아니라 그냥 학습되지 않고 이렇게 머물러 있다면 바로 이런 경우가 뭐요? 학습된 무기력, 나고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쫙 큰 주제가 하나 바뀌어서 강화 계획이란 걸 해요. 강화 계획. 자, 뒤에 나올 텐데 자, 쓰지 말고 강화 계획. 뭐 영어 나오지만 우리 영어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강화가 뭐예요? 조작적 조건은 뭐예요? 행동 이후에 결과물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행동 이후에 지금 강화니까 강화물이 주어지는 거죠. 자, 강화물. 강화물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결과물이 제거됨으로써 이 행동이 증가한다면 부적 강화. 어떤 것이 주어짐으로써 행동이 증가한다면 정적 강화. 어쨌든 부적 강화든 정적 강화든 강화물이 그죠? 제시되거나 제거됨으로써 행동이 증가하는 경우죠. 그러면 행동 이후에 강화물이 어떻게 돼? 수반된다 했죠. 그런데 이 수반되는 규칙이 있어요. 행동 이후에 강화물이 수반되는 규칙에 따라 이 행동이 어느 만큼 잘 강화될지 아니면 어떠한 시간 경과를 보면서 강화될지 즉 강화율. 율이라는 게 뭐예요? 율이라는 개념이 어떤 특정한 시간 단위분에 일어난 사건을 얘기할 때 율이라 하죠. 율. 그리고 그런 행동 변화가 일어날 때 어떠한 패턴을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수반 어떤 식으로 행동 이후에 강화물이 뒤따라오느냐에 따라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수반 규칙이라 해서 좀 어려운 말을 썼는데 그게 바로 강화 계획 그리고 그로 인한 강화 효과라고 불러요. 요 얘기가 좀 막연할 수도 있겠는데 뒤에 이제 하나하나 배우면은 이제 더 자세히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이 강화 계획은 뒤에 설명이 있는데 좀 더 보죠. 강화 계획에 따라 독특한 행동률과 행동 패턴이 생깁니다. 금방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강화 계획이라는 것은 강화라는 것은 뭐 처벌도 마찬가지지만 행동 이후에 결과가 따라오는데 즉 수반되어지는데 이 뒤따라오는 이 수반되어지는 방식이 어떠냐 그걸 앞에서는 규칙이라 얘기했는데 수반되어지는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 이 행동이 강화되어지는 모양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행동률도 다르고 그 패턴도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화 계획 즉 수반되어지는 방식 규칙에 의한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하게 가지고 뭘 설명할 수 있냐면은 성실, 근면, 열정, 야심, 결단력, 인내력, 의지, 겸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해서 소위 우리가 그 사람의 성격이다 얘기한 것을 강화 계획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앞서 학습된 무기력 얘기를 하면서 그죠? 강화로 뭐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얘기했죠. 예. 강화 안에는 다 강화 계획이 들어있어. 우리는 지금 따로 배기 때문에 강화 따로고 강화 계획 따른 것 같은데 제가 강화 안에는 처벌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는 다 강화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강화가 뭐예요? 행동의 결과물이 수반되는 거니까 수반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양식이 바로 강화 계획이니까 강화 안에는 다 강화 계획이 들어있어. 그래서 아까 벌써 뭐 학습된 무기력 얘기하면서 끈기, 인내 이런 것 소위 성격이라 얘기한 특질을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강화로 더 구체적으로 강화 계획으로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강화 계획 안에는 크게 단순 강화 계획이 있고 복합 강화 계획이 있어. 복합 강화 계획은 뭐예요? 단순 강화 계획을 쭉 그냥 짬뽕하면 복합 강화 계획이죠. 오늘 피자에도 뭐 보면은 뭐 콤비네이션 피자 뭐예요? 뭐 치즈 피자 뭐가 있나요? 뭐 야채 피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저 피자 좋아하는데 아니 뭐 고기 피자 다 이렇게 콤비네이션 합쳐놓은 거죠.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강화 계획 안에는 단순 강화 계획이 있고 이 단순 강화 계획을 다 합쳐놓은 게 복합 강화 계획이에요. 복합 강화 계획이 무엇이 있으며 뭘 할지는 다음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제 단순 강화 계획부터 보려는 거예요. 단순 강화 계획 안에는 연속 강화 계획이 있고 간헐적 강화 계획이 있는데 간헐적 강화 계획 안에도 종류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그거 다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 중에 뭐 딱 4가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4가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요거 이제 이후 시간에 이거 이제 다룰 거예요. 11차 시 뭐 해서 12차 시에서. 자, 연속 강화 계획은 뭐예요? 행동 이후에 결과물이 반드시 수반되는 거예요. 뭐
동물을 예를 들자면은, 쥐를 예를 들자면, 레바를 한번 누르면은 먹이가 한번 나오는 거예요. 즉, 행동과 결과 사이에 비율이 1대1인 거예요. 이게 연속 강화 계획이에요. 어떤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강화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레바를 눌렀는데, 먹이가 안 나온다. 한 번 더 누르니까 먹이가 나왔다 하면 뭐요? 행동 2개니까 2대1이 되는 거죠. 이건 연속 강화가 아니네요. 즉, 달리 얘기하면은 연속 강화 계획은 수반성이 뭐다? 100%다. 즉, 레바 누른 이후에 강화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한 번도 없다. 100%. 수반성이 100% 아니면은 뭐가 된다? 간헐적 강화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 강화 계획은 행동과 결과 사이에 수반성이 100%다. 달리 표현하면은 행동과 결과가 1대1의 관계다. 레바 2번 누르고 먹이 한 번 나온다. 이러면은 이거는 연속 강화 계획 아니에요. 간헐적 강화 계획. 그런데 레바 누르기와 먹이가 1대1 대응이다. 즉, 동물 실험의 경우든 사람의 경우든 행동하면은 그에 따른 결과물이, 강화물이 반드시 수반된다. 100%다 하면 연속 강화 계획. 여기 쥐가 레바 누를 때 먹이 나온다. 여러분 자판기 사용하십니까? 자판기에 돈 넣는데 커피 자판기가 생각하는데 커피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다면 그 자판기 어떻게 해요? 이 고장난 자판기에서 발로 걷어차거나 아니면 그죠? 당장에 전화해서 물어내라 하든가 이 자판기는 폐기시키겠죠. 아니면 수리를 하겠죠. 여러분이 자판기를 믿고 쓴다. 우리는 믿을 만한 가전제품입니다. 믿고 쓰세요. 그 얘기 뭐예요? 이 가전제품을 사용하면은 거기에 따라 바람직한 결과가 반드시 수반된다. 그 얘기를 달리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제품 믿고 쓰라는 얘기가. 여러분 자판기 믿고 쓰는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돈을 넣고 누르면은 요구하는 것이 나는 1번 눌렀는데 2번 제품이 나온다든지 이러면 이건 100% 수반 아니죠. 연속 강화 계획이 아니죠. 내가 돈을 넣는 행동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한 버튼 누르는 행동 이 두 행동이 각각 내가 원하는 결과물 커피가 나와서 돈을 넣는 행동도 연속 강화되고 바로 그 1번 버튼을 누르는 행동도 연속 강화되고 이 경우에는 두 가지 행동이 이제 동시 행동을 지금 소개했는데 어쨌든 자판기 사용하는 뭐 돈을 넣고 누르는 게 다 자판기 사용하는 행동이죠. 이 행동이 그 결과물에 의해서 100% 강화되어진다. 즉 수반되어진다면은 연속 강화 계획이에요. 안 그러면 뭐 우리 발로 들고 차거나 뭐 전화해서 물어내야 하겠죠. 사람의 경우에도 그렇죠. 직장에서 일을 부여받았다든지 아니면 상급자가 일을 뭐 이렇게 시킨다 할까요? 한다든지 가정에서 엄마 아빠 사이에 아니면 자녀 사이에 뭔가 요구하는 행동이 있고 할 때 학교에서도 학업에서 마찬가지고 그 행동이 100% 강화받으면은 서로서로 신뢰감, 친밀감이라 얘기지는 그런 행동이 강화될 테고 그것이 100% 강화받지 못하면 엄마가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그죠? 학생은 학교에서 자기가 한 행동이 100% 강화받지 못하면 학교 안 가고 뭐 자퇴하거나 그죠? 학교 관두고 직장에서는 뭐 사표 내고 상급자는 학업자한테 뭐 폭력을 행사하는데 욕을 하고 자판기가 안 되면 발로 들고 차고 그냥 부수든가 물러내라 하겠죠. 다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연속 강화계획. 자, 그럼 연속 강화계획은 수반성이 100%니까 어떤 경우에 사용하면 좋을까요? 새로운 행동을 강화시킬 때 하면 좋겠죠. 왜? 고전적 조건화도 그렇고 도구적 조건화, 즉 조작적 조건화도 그렇고 제일 우리 이 두 조건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할 때 처음에 보거나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게 뭐예요? 수반성이었죠. 수반성이 높을수록 고전 조건화 잘 되고 자 지금 고전 조건화가 아니니까 뭐 고전 조건화 생략하더라도 수반성이 높을수록 도구적 조건화 강화 지금 하고 있는데 잘 된다 했죠. 그러면 수반성이 어떻게 높아요? 뭐 우리 간헐적 강화 아직 안 배웠고 복합 강화 계획 안 배웠지만 연속 강화 계획이 지금 뭐예요? 수반성이 100%니까 당연히 어떤 행동을 가장 신속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강화하려면 연속 강화를 써야 되겠죠. 만약 연속 강화 쓰지 않고 뭐 쥐의 레바 누르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레바 2번 눌렀을 때 한 번 먹이 나오면은 그럼 둘 중에 한 번 레바 누르기는 뭐예요? 처벌된 거죠.
왜? 레바 눌러도 먹이가 안 나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행동할 때 연속 강화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레바 눌렀을 때 먹이 나오기도 하고 또 레바 눌렀을 때 먹이 안 나오기도 한다면은 레바 누르는 행동을 지금 하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요. 지금 강화물이 하나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한다면. 그러니까 당연히 레바 누르는 행동이 신속하게 강화가 안 되겠죠. 뭐 어려운 얘기 같아도 이해만 하면 이건 뭐. 자, 그래서 행동률을 매우 빨리 증가시키므로 어떤 새로운 행동 또는 행동 연쇄를 조성하는데 우리 조성 배웠죠? 연쇄짓기 배웠죠? 그 다음 뭐예요? 강화를 연결해서 복잡한 새로운 행동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 할 때는 연속 강화를 써야지 행동 이후에 강화물 안 나오고 행동했는데 강화물 안 나오고 행동했는데 강화물 나오고 행동했는데 강화물 안 나오고 행동했는데 강화물 나오고 하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5번 행동했는데 강화물이 2번 나오면은 도대체 이 경우하고 이 세 번째 하나 이거는 도대체 행동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방 했더니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연속 강화를 써서 수반성 100%일 때 조성이라는 연쇄짓기라는 새로운 행동 아니면 조성 연쇄보다는 더 단순한 새로운 행동도 연속 강화 계획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자연환경에서는 다른 동물의 사는 자연환경에서는 아니면 제가 좀 전에 했죠. 학교생활, 가정생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직장생활, 직장에서 동료들 간의 관계, 상하 부하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연속 강화된 경우가 있나요? 이거는 동물 세계도 그렇고 인간의 세계도 그렇고 이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판기가 안 돼서 발로 차는 경우도 있고, 그죠? 믿고 쓰세요 하는 전자제품도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경우가 있고, 내가 너 그럴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그죠? 꾸지람도 듣고, 나 학교 안 갈래 하고, 때려치기도 하고 사표도 내는 거예요. 왜? 연속 강화가 자연에서는 드물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